조건부 구속 영장 얘기가 경향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희환 기자는 저하고도 이제 과거에 뭐 사건 관련된 아니면 인터뷰 관련돼서 인연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속, 불구속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마치 구속이 되면 이게 혐의가 완전히 어느 정도 입증된 것처럼 느끼고 불구속되면은 무죄인 것처럼, 무죄 쪽에 가까운 것처럼. 근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거인멸이라든가 피해자의 보복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타당할 때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사기관들이 구속영장을 마치 자신들의 그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걸로 이용해 왔고,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자백을 받아서 다른 증거를 찾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판사들이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금도 별로 뭐 이렇게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검사들이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구속영장을 남발하게 되고, 아니면 그 필요한 대로 경찰 수사기관이 필요한 대로 구속영장,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 관련된 검증영장들을 상당 부분 많이 95% 이상 받아들여 주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구속을 시키거나 어떤 형태로든 뭐 통신영장을 받아서 별건 수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두들겨 잡는,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면 두들겨 잡는 이런 방식으로 구속이라는 것,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이용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정작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구속돼야 되는데 구속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적잖게 나타나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199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즉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 기록만 가지고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발부가 되죠. 영장실질심사, 즉 그 사람을 들여다 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억울한, 실제로 불구속 수사를 해도, 재판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걸러지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조건부 구속, 조건부 석방, 뭐 이런 형태로 중간지대 정도가 필요하다. 즉 구속 만능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정 정도 뭐 조건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대신에, 예를 들면 전자장치 거주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뭐 공탁, 뭐 보증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차량 운행 제한 같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만약에 그걸 어겼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보복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이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부 구속에 있어서는 미국의 US 마샬 같은 실제로 재판과 재판 전 단계에서 억지력,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일정 정도 서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왜 그거를 검찰, 법무부에 US 마샬 같은 연방보안관을 하느냐? 법무부에서 사법부에서 직접 강제력을 하면 안 되냐? 요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건 법무부가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한 정파라든가 특정한 행정부에 소속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이 디파트먼트, 말하자면 행정부서를 벗어난 약간 사법부석이 강한 행정부서의 개념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행정부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지들은 무슨 준사법기관이라고 검사들이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지들이 운영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좀 보완이 돼야지 조건부 구속은 가능하다. 즉 말하자면 강제력이라는 것, 조건부 구속이라는 거 하는 어떤 조건이라는 것을 판사, 즉 사법부가 할 수 없는, 너무서 어떻게 조건부 구속이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목을 맨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피의자를 압박을 해야지 뭔가 좀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자백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자백 중심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의 어떤 관행이, 오래된 관행, 그러니까 물적 증거라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에 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플리바게닝도 없고 무엇인가 이제 이른바 이런 수단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고,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것, 즉 말하자면 국가수라든가 어떤 검찰의 과학수사부가 검찰 소속 아니면은 경찰에 어느 부속되는, 아니면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물적 증거 자체가 한쪽에 수사기관에 편향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검토해봐야 돼. 즉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US 마샬 같은 연방보안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증거, 즉 이 수사기관에 종속된 증거 분석에서 일정 정도 탈피해야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과학수사위원회 같은 쪽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아니면 국회 쪽에 분리되지 않은, 요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 조건부 구속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법원행정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부 구속, 불구수사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은 공판중심주의라든가 물적 증거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 담보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 특히 기소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영장항고는 영장이 불구속 기각이 됐으면 또 한 번 해는 거죠.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는.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방어권을 좀 행사하게끔, 그리고 그 영장이 나오게 되는, 구속이 됐을 경우 그 사유를 명밀하게 쓸 수 있는, 지금은 이게 지 맘대로지 판사 맘대로, 이것도 역시 포함돼야 된다.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판사 맘대로 아니냐? 아니죠. 판사가 물리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개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 정의연 기자가
좋은 기사 썼지만 그런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이 기사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한다. 왜냐? 판사가 재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판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의 배란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돈이 있어갖고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애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불구속될 것이고 아무리 중한죄를 져도 변호사를 못 쓰는 애들은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확히 그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방어권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걸 법무부나 검찰 애들이 후려치는 거죠. 지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건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애들 좋아. 너희들 그러지 말고 물적 증거를 가져와라. 아니면 물적 증거 쪽 중심으로 해고 다 공개하자. 영장 부분도. 중요한 거는 이제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데 보복이라든가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물리력이 담보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법 시스템에서의 물리력 부분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수사기관에서 우리는 30일밖에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은 미국이나 독일은 굉장히 수사기간이 길어요. 우리는 짧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수사기관에서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는 수사기간을 길게 하냐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금하는 경우는 진짜 구금해야 되기 때문에 구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 애들은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도 나도 다 그냥 구속기간이 3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판사들도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30일인데 뭐 어차피 재판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진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될 애들은 구속을 해버리고 구속돼야 애들은 풀어주는 그게 문제인 거고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된 정밀하고 정교하고 충분한 수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충 거기서 해버리니까 검사 애들도 대충 물적 증거 찾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른 거죠.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전문 수사 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소는 그 다음에. 근데 수사는 대충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기소는 충분히 지들 마음대로 법률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정의한 기자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기사 쓰지만은 아직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기자들이 여기까지 왔어도 이 정도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경향신문이 지금 뭐 여러 좋은 기사도 쓰지만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인식 수준 법률가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왜 수사가 필요하고 왜 수사와 증거 분석이 분리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인지 못하는 법률가들도 훨씬 많다. 그거는 본인들의 이해 구조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은. 자, 조금 독특한 기사가 하나 나와갖고 이런 거죠. 연합뉴스, 뉴스원 이런데 이 기사를 제대로 알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해서 뭐 김우진, 최형현 경위 뭐 이런 애들이 특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AI를 활용해 갖고 전자문서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를 개인정보 뭐 이제 요구하면은 그걸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정보 공개 청구의 문서를 거기에 개인정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뭡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개인정보 나가면 큰일 나죠. 이거를 비식별화하는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비식별화 기술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I가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물론 업무를,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이만큼이 될 수 이걸 일일이 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그 정확성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라든가 아니면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AI로 탐지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말하자면은 이 기술이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가,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좀 확대한 건데 얼굴 표정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굴 표정에서 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라이투미 같은 미드를 보면은 거기 이렇게 하면 여기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게 실제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특한 어떤 행동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 과정에 나타난 미세한 표정 변화를 데이터화해 갖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 딥러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이런 표정이 변한다. 그럼 인간이 이 정도의 표정을 할 때는 이런 눈짓을 이렇게 할 때는 거짓말이다. 그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학습한 데이터가 개인한테 적용될 때는 그게 100% 맞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하자면 거짓말 탐지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지금은 거짓말 탐지기가 뭐 체온이라든가 땀을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리고 뇌 영상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얼굴 표정 같은 경우도 프로파일러들은 여러 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프로파일러들의 이 판단이 실제로는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지 않으면 분명히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의 진술 진위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면담 영상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면담 영상을 층위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원래 거짓말을 하는 경범죄자를 나누기도 하고, 그 표정 자체가 특정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실제로는 이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한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기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럼 이 진술 과정에서의 이 모데이터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과거에 뭐 연쇄살인범이든 살인범이든 아니면 사기꾼이든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청조가 있다. 전청조가 사기꾼이다. 그럼 어떤 류의 사기꾼일까요?
그럼 그 사람, 전청조가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좀 돌아가고 계속 올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 그럼 전청조가 어떤 사기꾼이라는 게 일단 분석이 된 이후에 그걸 데이터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과거에 어떤 사건의 사기꾼, 살인범 이런 거의 데이터가 불비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살인범이 아니야. 치사범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사실은 살인범이 맞는데 사실은 아주 고의적인, 의도적인 살인범인데 고의적인 살인범으로 판결이 났어. 그럼 이 사람의 데이터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경찰청에서 나온 얼굴 표정 단서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 진위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바둑을 두죠. 바둑에 지금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거의 대부분, 어제도 이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이창호, 요다, 이창호하고 요다가 이제 두는데, 그 바둑의 AI라고 하는 건 이미 승부가 났어요. 지금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두다 보니까 이렇게 두다 보면은 이게 승패가 결정이 돼. 이게 더 유리해. 이렇게 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두면은 승률이 높아. 그 승률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가능한 거죠. 각각의 단계에서 매수 수에 따라서. 근데 이 얼굴 표정 단서를 하는 딥러닝 기술이 있어서는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 다양한 범죄자의 기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범죄 AI가 잘못 학습됐을 경우 특정한 표정을 짓는 사람의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해서 그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에 대한 모델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사실은 이전에도 많이 가지고 있던 모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 학습되고, 즉 경찰이 그동안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록들 자체의 객관화를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문사 기록이라든가 과거에 잘못 수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 회복하지 않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역으로 가서 학습해 버리면 인종 프로파일링, 무고자 프로파일링, 별 엉망인 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경찰청 애들은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써본다. 그건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경찰청 놈들은. 알면서 그럴까요?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도. 결국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거는 경찰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한 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경찰 수사 기록의 객관화, 공개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분석관, 문제제기관. 이걸 안 하면은 글쎄요. 이게 그냥 사상누각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카톡 계정이 대포 카톡 계정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대포폰은 들어보셨죠? 범죄 조직에 유통된 카톡 계정이 수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카톡 계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카톡 계정으로 뭘 하죠? 개인을 확인시키죠. 즉 말하자면 카카오톡 계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겁니다.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통해서
범죄 조직. 그거 자체가 뭐가 되죠? 그 톡 계정으로 사실은 돈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거 자체로 뭐가 됩니까? 하나의, 그걸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돌 가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특정한 베스트셀러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별로 사람들이 인기도 없는데 그 계정을 통해서 AI로 인해서 AI 같은 걸로 해서 댓글을 달아갖고 인기를 팍 올릴 수 있죠. 그리고 특정한 것으로 티켓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대포폰이 문제였고 이런데 지금은 대포 계정, 카톡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그 개통한 걸로 카톡 계정을 생성합니다. 수만 개를. 근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알뜰폰 유심으로 개통을 해요. 이렇게 번호를 확보하고 이 번호가 카톡 계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입한 그 번호로는 뭐가 되냐면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고 유심칩 하나로 번호 2개를 쓸 수 있죠. 듀얼 번호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또 범죄에 이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되는 게 한 9만 개가 대포 계정이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이게 머리 쓰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 대포 계정으로 22억 넘게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 카톡 계정 자체가 어떤 일당들은 이걸 파는 일당들 이런 거죠. 혼자 하루에 6개의 휴대전화를 번호를 확보해 갖고 이걸로 30개의 대포 계정을 만들어내 갖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듀얼 번호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지 않느냐? 60명이 2년 동안 수만 개의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예전엔 대포 통장이 문제였죠. 이제는 대포 계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남한테 팔면 절대 그거 안 되는 거 범죄입니다. 범죄 이용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형태의 이 부분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행정상 편리 아니면 여러분 삶에 편리할 수 있지만 이게 범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라든 통신위원회 부분에서 이거를 분명히 차단을 해야 되고 이것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개발을 해야 돼요. 이대로 놔뒀다면 큰일 납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뭐 사기 도박에 이용하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마약 사건에도 이용하고 여러분 던지기 마약은 이런 대포 계정으로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포 계정을 만드는 조직이 카톡 계정을 유통하는 조직이 15개. 그렇죠? 이게 다 구속됐습니다. 참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포 통장을 만드는 노숙자 명의로 이제는 카톡 대포 계정을 구매해 갖고 이걸 피싱 사기 조직이 이용하기도 하고 투자 사기, 환전 사기,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다 이렇게 이용합니다. 빠르게 범죄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김범수라는 카톡 그 회장인가 걔는 딴짓 하다가 지금 이거 참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카톡 대포 계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